2004년 2월 8일 오후 2시 30분쯤 울산 서부경찰서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20대로 추정되는 남성. 이 남성은 울주군 상북면 울산과 밀양을 잇는 도로인 일명 울밀선의 가지산 휴게소 비탈길에서 시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도 밝히지 않고 신고만 하고 끊어버린 한 통의 전화에 경찰서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시신을 봤다는 현장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언양지구대 경찰들이 먼저 출동했습니다. 신고자의 말대로 산비탈 아래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등을 보인 채 엎드려 있었습니다. 가파른 비탈길에다 수풀이 무성해 평소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는 외진 곳에서 발견된 시신 한 구. 이때 경찰은 누군가 실수로 발을 헛디뎌 아래로 굴러떨어진 실족사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추위에 얼어붙은 비탈길을 내려가 나뭇가지를 헤치며 어렵게 현장에 접근한 경찰. 놀랍게도 시신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평소 차량들이 드나들지 않는 도로변. 여성은 왜 10m 높이의 낭떠러지 아래에서 생을 마감했던 것일까?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경찰은 시신을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언뜻 봐도 20대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 차갑게 굳어버린 그녀의 몸 위로 쌓인 하얀 눈은 그녀가 죽음을 맞이하고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는 것을 짐작해 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곧바로 살인사건으로 단정했습니다. 그녀의 양 발목이 초록색 끈으로 결박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신발은 시신이 발견된 곳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뒤굽이 떨어져 나갔거나 심하게 긁힌 구두. 사건 당일 그녀에게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현장에서 살인사건으로 판단한 경찰은 시신을 곧장 관내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여성의 셔츠와 팬티에 점점이 묻어있던 혈은 대퇴부에서는 눌린 자국도 발견됐습니다. 추운 날씨에 꽁꽁 언 시신을 드라이기로 녹여가며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 집중한 경찰. 그 과정에서 이마와 콧 등 뺨 부분에서 여러 개의 표피 박탈과 턱 아래에서 강한 외력이 작용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질식사를 의심해 눈꺼풀을 뒤집어도 봤지만 일혈점이라고 불리는 붉은 점은 없는 상태. 경찰은 피해자가 여성인 만큼 성폭행 여부도 꼼꼼히 살폈지만 살해 당시 여성은 생리 중이었으며 정액 반응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시신의 부패와 건조로 인해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다만 질식사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문 채취도 쉽지 않았습니다. 국과수에서 지문을 채취하는 동안 경찰은 울산과 부산 등 인근에서 사라진 여성들의 실종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실종 시기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부산에서 실종 신고된 여대생 20살 최 모양이었습니다. 신원 확인이 필요했던 경찰은 최 양의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시각이 새벽 4시. 경찰 수사가 얼마나 긴박하게 진행됐는지를 보여줍니다. 경찰은 발견 당시 여성의 모습을 토대로 확인한 결과 별 모양의 귀걸이와 목걸이, 목 부위 흉터를 통해 발견된 시신이 최 양임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한 경찰의 수사는 이제 범인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발견 장소에서 살해와 관련된 특이점을 찾지 못하면서 발견 장소와 살해 장소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인적이 드문 장소에 시신을 유기했다는 건 지리에 밝은 사람의 소행이며 시신을 옮기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하고 면식범에 의한 우발적 살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피해자의 몸에서 방어운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체를 결박한 시기는 죽고 난 뒤였으며 초록색 끈을 쪼개어 이중으로 묶을 만큼 여유가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부산 시내 모 대학교에 다니던 최 양은 평소 성격이 활발해 교우관계가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정리정돈도 꼼꼼히 잘했다는 피해자.
경찰은 피해자 거주지에 대한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동생과의 연락이 닿지 않던 언니가 실종 신고를 하기 전 동생의 자취방을 찾은 겁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어질러지고 어수선한 방을 보고 집을 깨끗하게 정리한 언니. 결국 사건 현장을 훼손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평소 깨끗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자취방의 모습에 경찰은 이곳이 살해 현장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당시 언니는 피해자와 떨어져 대전에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부산에 사는 동생이 사라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언니의 말에 따르면 2004년 1월 6일 저녁 7시경 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용돈을 달라는 말과 함께 남자 관계 때문에 힘들다며 고민을 토로한 동생. 50분간에 걸친 자매의 통화는 동생이 약속이 있다는 말에 끝이 났습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동생의 말에 용돈을 붙이고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웬일인지 동생은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연락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동생의 부산 자취방으로 찾아간 언니. 동생의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실종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은 최양을 살해한 범인을 찾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이어나갔습니다. 용의선상에 유력하게 떠오른 사람은 모 병원의 레지던트 수련회. 경찰은 곧장 이 남성을 만나러 갔지만 완벽한 알리바이에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수사를 진행하면서도 경찰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레지던트의 증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신과 채팅으로 만나 가끔씩 성관계를 가졌을 뿐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 과연 최양은 누구를 만나 어떤 삶을 살아온 것일까? 경찰의 의문은 커져만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용의자를 찾아냈습니다. 언니와 전화한 이후 마지막 통화 기록 속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당시 의대생으로 언니와 통화한 그날 자정 무렵 외국으로 연수를 떠나기 전 전화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통화 시간도 9분으로 짧지 않았지만 이 의대생과의 관계에서도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다시 한 사찰에 보살을 주목했습니다. 부모님 없이 언니와 자란 최양에게 학비를 지원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최양의 성장을 도우며 때로는 부모의 역할을 자처했던 보살. 보살이 용의선상에 올라간 이유는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장애가 있던 아들을 최양과 연결하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최양이 채팅을 통해 만난 사람, 즉석 만남을 한 남성 등 수없이 많은 관련자들을 수사했지만 알리바이가 확인되며 경찰 수사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남은 용의자는 단 한 명, 바로 최양의 고등학교 선생님 40살 정모 씨였습니다. 최양의 주변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은 두 사람 사이가 예사롭지 않았다는 것. 이미 친구들 사이에서는 내연관계로 알려져 뒷말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본격적으로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이메일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최양이 사망하기 불과 얼마 전까지도 사랑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고등학교 윤리 선생님이었던 정 씨. 하지만 결혼까지 한 유부남이었습니다. 교사라는 신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를 진행하기는 조심스러웠던 상황. 경찰은 최양과 교사 정 씨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통화 내역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최양이 언니와 소식이 끊긴 건 2004년 1월 6일 저녁 7시 50분. 언니와 통화하기 전인 오후 4시쯤 정 씨가 최양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답장을 하지 않았던 최양은 저녁 7시쯤 누군가로부터 공중전화로 걸어온 전화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중전화의 위치는 부산 부민동이었습니다. 경찰은 문자 메시지에 답장이 없자 정 씨가 직접 최양의 자취방 앞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화를 걸었고 결국 자취방까지 들어간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사건의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자정 무렵 통화한 의대생과의 전화입니다. 의대생과 통화를 마친 시간까지는 최양은 확실히 살아있었습니다. 이후 살해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최양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의대생과의 통화 이후 시간에 교사 정 씨는 자신의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정 씨가 당시 자신의 집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내와 같이 집에 있었다면 문자를 보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사건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와 전화를 끊은 7시 50분 이후 정 씨가 자취방을 찾아왔고 최양이 의대생과 통화할 때까지도 두 사람은 같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자정 무렵 걸려온 전화가 길어지자 옆에서 지켜보던 정 씨가 질투심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최양을 살해한 것으로 봤습니다. 경찰은 선생님을 검거하기 위해 최양의 언니와 정 씨가 만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교사 정 씨가 언니를 만나자마자 건넨 말은 동생과 아무 관계도 아니었다. 가끔 과제를 도와주기 위해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손님으로 위장한 형사들은 주변 테이블에 앉아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 씨가 범인임을 확신했습니다. 제자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그 자리에서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차량을 압수하고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정 씨는 범행 자체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차량에서 죽은 최양의 유전자와 동일한 혈흔이 발견되며 경찰은 정 씨를 범인으로 특정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교장과 함께 학부형이 운영하는 주점에 갔다. 아는 교수를 만났다는 등 진술을 번복하며 스승과 제자 사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정 씨. 하지만 아내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최양이 아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선생님과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결국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말한 교사 정 씨.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최양이 대학생이 되고 주변 관계가 넓어지면서 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최양은 많은 남성들을 만나면서 학창시절 멋있게 보였던 선생님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소홀해진 이유가 다른 남성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생긴 질투심과 의심이 결국 살인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이어진 것입니다. 재직하던 학교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소 학교 생활도 성실했고 결근 한 번 없었던 차분하고 조용했던 윤리과목 교사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기 어렵다며 당혹스러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한 관계자는 두 사람이 어떤 사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조사 과정에서도 교사가 제자에게 매우 강한 집착을 보였다며 가정까지 있는 사람이 어쩌다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교사 정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죽여야 될 이유도 없고 죽인 사실도 없습니다. 예. 최양하고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아끼고 챙겨주고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혐의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됐고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계속 바꾸고 있어 범죄를 은폐하려는 의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시체를 유기한 점으로 미뤄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1, 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선생님은 남은 일생을 학교가 아닌 교도소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는 최양이 너무 어린 나이에 남자를 알게 되고 일찍 성에 눈을 뜨게 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즐기는 수단으로 생각한 것으로 분석하며 원인은 선생님에 있다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18세, 17세 뭐 이런 쯤에 시작됐다고 하면은 그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 연령에 따라서 그것을 진짜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나이 많은 남자와의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자신이 심지어 지배에 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인지하지 못하고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 범죄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고 누구도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끝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스승과 제자의 사랑. 결국 스승이 제자를 죽이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났습니다.